먼저 박희원 기자, 네. 20대 여성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뭐 20대 남성 37%는 뭐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이 젠더 갈등 양상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20대도 남녀가 나눠서 투표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이후로 이런 이질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에서 완전 터진 거고. 맞아요. 근데 그 기억납니다.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페미니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굉장히 이용했었잖아요. 여가부 폐지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맞아요. 그 이후에는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를 아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눈에 띄는 거는 2030 여성도 상당히 그런 토론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9%, 10% 이렇게 나왔다는 거인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에게 네, 그거는 아마 젠더 갈등적인 측면을 일단 묻어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기는 싫은데 김문수 후보도 뽑기 싫은 사람들 그런 네. 대안적 성격을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흡수를 했다. 그렇군요. 이대남이대녀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성별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네.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예측 좀 해주셨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이재용 논설위원 어제 출구조사 결과 예측치 오차가 좀 이례적으로 좀 컸어요. 지난 대선 때 거의 다 맞췄는데 네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지난번하고 지지난 대선 때는 굉장히 그 소수점 자리까지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그 과거 대선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낮게 나와서 어제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많은 그 개표 상황을 지켜보신 많은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상파 3사가 의뢰한 공동 출구조사에서 그 이재명 51.7, 김문수 39.3%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게 두 후보 간 격차는 12.4%포인트였습니다. 원래는요. 네. 예. 네. 그리고 이번 이 출구조사는 한국 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최종 득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49.42, 50% 밑으로 떨어졌고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그 40%를 밑돌았던 득표율이 41.15%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 간 격차가 12%포인트대에서 8%포인트대로 좁혀졌고 결과적으로 그 출구조사의 오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8%였던가요? 네. 예.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그 출구 오차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오차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그 사전 투표 있지 않나. 사전 투표. 공직선거법상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 기간에는 금지가 돼 있고 본투표 당일 유권자만 대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전 투표 표심은 전화 통화 등을 한 뒤에 보정을 거치죠. 보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보궐선거라서 투표 마감이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투표 마감과 동시에 8시에 땡 하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네. 실제 현장에서 출구조사는 그보다 일찍 마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사하지 못한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늦은 시간에 투표를 하러 나선 네. 그런 표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지 그렇군요. 않았을까. 네, 이런 지금 분석도 가능하고 이외에 내란과 탄핵으로 보수층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샤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출구조사에 다른 대답을 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출구조사를 회피하거나 이런 현상으로 해서 조사가 왜곡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군요. 네. 근데 사전 투표는 사실 지난 20대 선거에도 대선에도 있었었는데 그 보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가 보네요. 네, 박희원 기자. 그 오늘 새벽 1시에 당선인이 뭐 여의도에서 취임 선서하기 전인데 여의도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연설 내용을 보면은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괄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취임을 했는데 내란 세력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선이 치러진 것이고 그 네. 이유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토 정서도 많이 줄어들었던 선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어제 새벽에 말했던 그 당선인 신분 연설이랑 오늘 국회에서 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고 우선순위도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는 이제 내란 단죄에 대한 의지를 네. 아주 강력하게 드러냈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또 뭐 법사위에서의 그런 활동들이나 내일 네네. 본회의를 잡아놓은 거 보면은 뭐 확실히 단죄 의지를 뭐 매우 강하게 국정 초반부터 동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 단죄 이재용 의원. 네. 그 윤석열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나중에 그 국민 통합을 이유로 뭐 사면 같은 거 우리 역대 대통령을 많이 해왔는데 가능할까요?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뭐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거라든가 또 오늘 취임사에 해당하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도 보면 네. 정의로운 통합 정부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와 통합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죄와 통합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린 그런 내란의 주범에게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특별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면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지 않을까. 예. 예. 그럼 조금 있다가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폭풍도 좀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정부의 어떤 집권 구상 시나리오도 간단하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의원.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으로 직위가 바뀌고 국회에서 취임 선서했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그 장문의 메시지인데 저는 눈에 띄는 지점 뭐 두 가지 정도인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국민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내란 세력 엄단 메시지도 냈어요. 그런데 국민 통합과 내란 세력 엄단 이 키워드가 동시에 갈 수 있습니까?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란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는 게 네. 향후 있을지 모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또는 어떤 그런 어떤 내란을 시도하려는 그런 네.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사회 안정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죄와 통합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적어도 헌정 질서 파괴라든가 안전, 정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단죄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네. 결코 통합에 저해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해석을 됩니다. 하셨군요. 예. 네. 그런데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다른 뭐 군인들과 함께 내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을 엄호했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 탄핵 표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의원총회를 열어서 계엄 탄핵 해제한 표결에 계엄 해제한 네. 표결에 참여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도 내란 엄호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면은 내란 세력 엄단 대상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국민 통합과 좀 멀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기영 기자 어떻게 보세요? 당시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문자를 뭐 잘못 보냈다, 위치를 일부러 헷갈리게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이제 네. 그건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고 실제로는 뭐 그 당시 원내 지도부의 설명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계엄 해제안에 표결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러 가는 걸 막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수사로 이건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세 포인트로 삼는다면 아무래도 통합에는 굉장히 저해가 되는 그런 제스처로 읽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요. 일단 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가 허니문 기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당장 허니문 기간이 있을까 뭐 생각이 들 정도로 당장 임시국회 첫날 내일 뭐 우선 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허니문 기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3대 네. 특검법, 말씀하신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과 또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허니문 기간이 있을 것이냐? 네.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네. 당장 좀 격하게 부딪힐 예. 요소들이 많죠. 예, 오늘 뭐 그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도 국민의힘 김영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언급, 대통령에게 직접 한 언급 이것이 또 민주당의 논평을 이끌어냈고 네.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 심판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에 신속하게 추진하고 약간의 뭐 충돌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 계속해서 민생이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감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 거대 여당에다가 또 행정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법안 처리 이후에 대통령 거부권도 지금 뭐 그 전과 달라졌죠. 과거 정부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거부권이 있을 리는 없고. 네.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박희원 기자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국민의힘 참패했잖아요. 어쨌든 현 지도부 거취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 우선 계속해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뉘앙스의 워딩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친한계 반발 극심하지만 아마 김문수 후보로 가지 않을까. 이 그렇게- 체제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패널 토크 마치겠습니다. 옆에 이재용 논설위원과 박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